보면 이제 그런 놈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진짜요? 네, 여전히 왜 우리 사회는 왜 이래요? 아니 잠깐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 서혜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널에는 제가 세 번째 그쵸, 많이 나온- 나오셨죠. 네 번째예요. 예전에 첫 번째가 이호 교수님 네. 나왔어요. 그때 그 사인 2번 출연해 네, 주셨는데. 그때 그 사람 2번 출연했는데 너무 네, 폭발적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무리도 좀 일으켰고요. 네, 네. 무리 한번 일으켰고 네, 네. 연합뉴스 뭐 이런 데도 보도됐었고 서혜진 변호사님 모신 건 사실은 법정 밖의 이름들이라는 책을 내셨고요. 이게 부제가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피해자, 특히 젠더나 가정폭력, 사회 테두리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기 겁내하시는 분들, 소외된 분들을 위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그들을 대리해 오셨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만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죠. 말도 안 되는 시대에서 그래도 지금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문명의 시대까지 오는데 변호사님 같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왔고 저는 여기에 되게 몰두하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신교수 네, 맞아요. 사건이라고 네. 흔히 이제 조교 이름으로 많이 서울대 부르시는데 무조교 사건 그렇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또 배웠었어요. 한 몇 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한 게 다 이 안에 있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쓰면서는 사실 저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 감정이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약간 뭐 좀 가슴 아픈 것도 있고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최대한 좀 저는 쉽게 쓰려고 되게 노력은 많이 했거든요. 성공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래요?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원래 판례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숨막히게 읽어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앞에 사례를 읽고 보니까 더 와닿고 더 느낌이 좋아서 다행이네요. 네. 하여튼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피해자들의 이름은 사실 다 가명이고 또 이야기도 다 각색이 된 거라 그대로 현출한 건 사실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그때 그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고 일부는 되게 쓰다가 저도 되게 되게 눈물 나는 경험도 있었어요. 네. 설화 때 조금 약간 제가 읽으면서 네. 설화라는 그 가명인데 그분이 이제 친족에 의한 네. 성폭행 사실은 변호사님이 이건 거절해야겠다 했는데 또 거절을 못 하시고 하신 거죠. 네. 음. 그래서 참 제가 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못하겠어, 딴 데 가라는 말을 하기가 막상 피해자들을 만나면 진짜 못해요. 그 피해자들이 지금 여기서 나갔을 때 갈 곳이. 갈 곳이 없다라는 거를 제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설아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여기 등장하는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제가 와 이거는 정말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달려들고 이렇다기보다는 진짜 그 친구들 만나면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시작은.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읽다 서문을부터 읽었는데 서문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하고 물어본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한 거죠. 그냥 한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읽으면서 약간 웃었던 게 제가 옛날에 서혜진 변호사님이 인권 변호사라고 얘기 듣는 거 싫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또 왜 했죠? 읽다 보니까 나는 인권 변호사가 아니다. 원래 보통 우리가 이제 인권 변호사 그러면 조영래 변호사님부터 시작해서 돈과는 관계없고 훌륭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나와는 좀 다른 세계의 맞아요. 사람들 네. 인권 변호사라고 불리기 싫어하는 건 왜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권 변호사하면 이제는 되게 기대하는 딱 이상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일단 싫고 피해자들도 사실 어느 딱 특정한 상에 가두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그 얘기를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바깥에서 빚어지는 뭔가 오해 그렇죠. 그리고 편견 이런 게 네, 너무 네. 싫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권 변호사 하면은 사실 제약이 솔직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되게 올바라야 하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맞춰가는 것도 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궁금한 건 있어요. 왜 그렇게 시작된 거야? 시작은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 시작은 제가 책에도 있지만 뭔가 거창한 의도는 없어요. 거창한 사명감 뭐 이런 건 그런 아니고? 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그런 문제에 옛날부터 예민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공감을 하시는 거. 조금 더 뭔가 그런 사안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았고 좀 예민도가 높긴 했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어렸을 때 이런 일을 하고 살 거라고는 상상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변호사가 될 거라고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법대 가시지 않았어요? 법대는 갔는데 그것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점수에 보니까. 맞춰 간 거예요. 너무 솔직하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대학 입학할 때
그때는 이제 사법시험에 응시를 하려면 학점 몇 점이 있어야지 응시하는 걸로 앞으로 바뀐다라는 제도 변화를 예고해서 저기 가면 어쨌든 뭐 기회가 하나 더 기회가 생기니까. 있고 그런 생각으로 갔던 건데 막상 가서 보니 저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저는 이런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정말 이거는 많은 또 그 젊은 여성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데 보면서 제가 나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나이가 한 32살 뭐 이쯤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뭐 경력도 좀 많지 않고 그렇죠, 또 젊죠. 어린 여자이고 뭐 법조계에 되게 핵심적인 어떤 카르텔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었다 보니까 그때 뭔가 저에게 사건이 주어지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점에 제가 봤던 것들이 이런 사람들,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봤고 마침 정말 제가 딱 그 로펌에서 나오고 개업을 할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국선 변호사 제도로 처음 시작이 됐던 네. 거예요. 그 제도를 시작할 때 사람들을 한번 투입을 해보잖아요. 그때 제가 중앙지검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그 역할을 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괜찮은 일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많이 하다 보니 잘하게 된 것뿐이지 처음부터 막 의지를 가지고 여기를 내가 뛰어들어야지 이걸 잘해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그런 거창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모든 일들이 그래요. 저도 뭐 법의학해야지 해서 의대를 간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했다가 발 담궜다가 이제 못 빠져나오고 그렇죠. 예. 몇십 년 있는 것처럼 똑같이 아마 변호사님도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 예민하다고 얘기하셨지만 공감 네.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으셨을 네. 거고 그게 아마 오랫동안 작용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무죄 받으셨는데 네네. 돈 못 받고 사기당하신 사기당한 거. 거, 예. 예. 사기꾼을 대리하셨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사기꾼을 대리했지만 무죄를 열심히 해가지고 받아줬어요. 그게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무죄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로펌에 계실 네, 때죠. 로펌에 있을 때인데 그 변호사가 사실 인생에서 첫 번째 무죄 판결 받은 건 되게 큰 일이거든요. 책에 써 있는 거 보니까 막 친구들끼리 무용담으로 네, 그렇죠. 내가 말이야 어떻게 네. 무죄를 받았는데 막 이러면서 그거를 다 해요. 어릴 땐 몰라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찮은 것들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 무죄를 받았다는 거는 내가 사법적으로도 이제 변호사가 됐다라는 것을 뭔가 인정받는 것 그렇죠. 같은 그 정도의 큰 의미인데 이제 사기 피고인을 변호했다가 무죄를 받았으나 그 사람한테 수임료를 다 사기를 당한 거죠. 그 사기꾼이 사실은 돈 떼먹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 로펌 대표님이 저한테 돈 받아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가 가장 소통을 많이 한 사람이니 연락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몇 번 독촉을 했어요. 몇 번이 아니라 꽤 많이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승소하면 또 수당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형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이러면 성공보수 받는 약정이 이제 금지되어 있는데 그래요? 아무튼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약정이 유효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주고 착수금이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의 일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도 다 주지 않았던 그런 슬픈 사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어느 순간 그 사람한테 제가 왜 돈을 안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그렇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된 사람들에게 나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건이 알게 모르게 제가 약간 마음이 피해자들에게 향하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제 생각에도 이 책에서 그걸 또 다뤄주신 것도 아마 그런 서혜진 변호사님의 시작점에서의 해프닝으로 볼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컨셉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폭력에 이름이 없다라고 이 챕터에 이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 챕터를 읽고 또 이 사례를 읽으면서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 그리고 인티밋 파트너 바이올런스라고 최근에까지 많이 썼었죠. IPB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뭐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도 안 했는데 무슨 데이트 폭력이야. 교제 폭력은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명확히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뉴스 많이 나잖아요. 뭐 오늘도 보니까 60대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을 살인했다. 봤어요. 얼마 전에도 뭐 20대 여성이 또 죽고 너무 많이 여성들이 죽는데 왜 죽었나를 살펴보면 교제 관계에서 사실 기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름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뭐 데이트 폭력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데이트 폭력도 사실은 데이트하는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도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용어였는데 사실상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실패한 거죠. 데이트라는 그런 어떤 낭만적이고 그러게요. 애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괜찮은 폭력 아니면 사소한 폭력쯤으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좀 사소하게 취급되고 중요한 문제로 안 다뤄지다 보니 그러면 조금 이름을 무겁게 하는 건 어떨까? 라고 하면서 교제폭력이라고 한번 네이밍을 해본 거예요. 저 마땅치 않아요, 근데. 네. 변호사님도. 그때 저희도 얘기했잖아요. 네. 교제라는 이 말에서 또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생기겠구나. 근데 음.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교제폭력을 다루는 특별한 법안 같은 것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법안들에도 문제점이 보면 결국에 법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의를 하는 건데 교제에 대한 정의가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일부 법안 같은 경우는 아예 이성 간의 교제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그것도 문제네. 그래서 이걸 그때 저희 스모킹건 촬영할 때 잠깐 나눴었는데 되게 하찮은 이름을 지어줘 버리면 가해자들이 부끄러워서 못할 거다. 쪼다 폭력 뭐 이런 거 하자고 그때 한번 쪼다 제안을 폭력. 해. 그래서 저희가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심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버리면 가해자들이 되게 더 수치스러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제일 충격적인 건 페이크라고 그러나요? 딥페이크라고 네. 부르는 거 가짜니까 괜찮아. 네. 나 이거 이렇게 되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저는 이제 법의학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교제 폭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도 잘 했었는데 네. 이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1호 피해자를 직접 대리하셨죠. 사실 뭐 그 당시에 1호가 참 많았겠죠. 제가 여기 책에 썼던 그 친구는 사실 그때는 아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법망 안에서는 절대 보호가 안 됐던 피해자였던 거죠. 어떤 피해자냐면 내가 아닌데 나의 사진을 오려 붙여갖고 뭐 웹상에서 내가 마치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성적인 행동을 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걸 유포한 거예요. 그 유포한 사람이 합성돼서, 예. 지인인 거죠. 결국에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결국에 밝혀지지 못해서. 이게 너무 퍼지다 예, 보니까. 예. 근데 지인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지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인스타나 뭐 SNS에 사람들 얼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 디지털 성범죄가 무서운 게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도 나중에 인식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죠. 지금 죄형 법정주의라고 저희가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처벌할 수도 처벌 없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법이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하나까지 느낀 점은 피해자가 생겨야지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예. 피해자가 죽어야 돼요. 피해자가 막 피를 흘리거나 희생을 해야지 조금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스토킹도 여기서 스토킹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뭔가 스토킹을 당해서 진짜로 저한테 와야지 그 피해자가 그래야지 법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참 스토킹만 해도 우리가 너무 이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 2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 일본도 혹시 피해자가 나온 다음 생긴 네, 건가요? 맞아요. 일본도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큰 사건이 생겨서 법률이 한번 개정되고 이런 걸 변화를 겪었는데 영미권이나 이런 주요 선진국들은 사실 90년대에 다 스토킹을 법률적으로 제재하는 근거를 만들어 뒀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나라 또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법 제도가 좀 비슷하잖아요. 21년이 늦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어떤 국회의 직무유기인 거죠. 그러니까 22년 동안 법안은 계속 발의가 됐었는데 단 한 번도 국회가 통과시킨 적이 없었던 것도 스토킹 문제였어요. 여기서 가장 좀 재미있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맞아? 했던 게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예요. 네. 그 챕터를 보면 최말자님이시죠? 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러세요? 선생님. 네. 이게 이 사건은 여러분 혹시 엄미경 씨랑 이영하 씨랑 주연이고 김민종 씨가 이제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요. 키스를 하려다가 이제 혀가 잘리는 거예요. 김민종 씨가 혀를 잘린 제목이 뭐였죠? 단지 그대가 여자만이라는 이유로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서 막 화가 났었거든요. 그 영화 볼 때도 이거 막 강제로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서 혀를 딱 잘라냈는데 그거를 마치 판사님이랑 막 검사님이 여자가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저거는 영화가 말이 안 된다 이랬는데 그때 실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적확한 실화는 아니지만 최초의 그렇죠. 사건이 네, 이 사건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나쁜 놈이 성적으로 하려다가 깜짝 놀라서 방어하다가 혀가 좀 1.5cm 잘렸는데 중상의 죄다. 이제 최말자 할머니는 구속이 돼버려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럼 가해자 거기는 이제 강간 미수잖아요. 법적으로는. 그게 몇 년 전 일인가요? 60년 되니까 지금부터 61년 전이에요. 61년 전의 사건인데 그럼 그 당시 19살의 어린 여성이잖아요. 근데 가해자의 어떤 강간 미수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재판을 어떻게 받느냐? 그 당시 19살의 최말자가 혀를 1.5cm짜리 중상해죄 피고인으로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때 누가 또 나서갖고 결혼시키겠다 막 이랬던 사람 읽으면서 갑자기 분노가 제가 서윗남도 아닌데 진짜 막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형받은 거잖아요. 네, 실형이라기보다 징역형을 받고 징역형. 실제로 이제 거기서 이제 풀려나기는 한 거죠. 그렇지만 징역형을 받았다라는 게 사실 큰 전과로 남은 거죠. 범죄자가 된 거니까. 그리고 사실 그 강간을 시도했던 그 사람은요? 남성은 그런 성폭력 범죄 혐의가 완전히 재판조차 받지 않았으니까 완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고 심지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된 마당에 가해자랑 결혼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읽다가 뒷목이 확 해갖고 만약에 내 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생각에. 근데 그런 얘기에 모두가 당시에는 열광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신문 기사 같은 걸 보면 너무 그 신문의 타이틀을 뽑는 게 키스 한 번의 벙어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모든 잘못이 이 여자에게 있다. 왜 남성에게 그런 어떤 욕망을 실현할 동기를 제공했느냐. 판결문에도 그런 얘기가 일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실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이 인권의 어떤 말살의 과정이었지 이거는 어떤 준엄한 법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던 거죠. 제가 70년대생인데 이게 6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사실은 되게 힘들게 계속 사신 거예요.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면 다 전과예요. 근데 그런가요?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중상해죄 범죄자가 되어서 자기는 평생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무죄를 항변했었는데. 너무 억울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공부를 더 하시고 싶은 마음에 방송통신대학교에 진학을 하시거든요. 늦은 나이에. 거기서 수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 소논문 같은 걸 써내는 시간에 자기 얘기를 써내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옆에 같은 동료가 보고 깜짝 놀라서 도와줄 수 있는 단체를 만나서 어떻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때 만나시게 된 네,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 여성의 전화에 도움을 받았었고 저는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아니었고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제가 지금 이사로도 있고 뭐 전문위원 뭐 이런 자문을 하는데 주셨구나. 그 당시에 할머니가 이제 재심을 딱 시작하실 때 재심을 하시는 변호인들하고 이렇게 한번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가슴이 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 사건은 사실은 법대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형법 교과서에 박제가 딱 되어 있어요. 근데 교과서 읽으시면서 이상하다 생각 안 이상했죠. 너무 이상하죠. 시험에 나오면 시험에 나오니까. 네, 이건 정당방위 아니야. 혀 깨문 거 이거는 중상해죄야 라는 판결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학습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대학생 때 이 판례를 배우면서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이런 늘 걱정이 고민. 항상 있었는데 한 20년 만에 정말 할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뭔가 진짜 뭔가 마음이 웅장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저도 웅장해지는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응원을 했죠. 진짜 할머니가 근데 재심이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이건 재심 잘 사유가 안 안 받아주죠, 되다. 네. 재심. 그때는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원의 판단이 그때의 어떤 사회문화적인 구조, 지금의 성인지 감수성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좀 괜찮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네, 틀렸다라고 맞아요. 하신 거군요. 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우리가 거의 60년 동안 바로잡지 못했던 거예요. 교과서에 실렸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그 교과서에는 할머니의 이름도 삭제되고 그냥 피고인으로만 남는 거죠. 제가 이 책 다 종결하고 나서 너무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재심 이거 해야 된다라고 다시 됐고. 돌려보냈고 이제 부산에서 재판을 했는데 몇 주 전에 부산에서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합니다. 무죄 구형이면 그대로 선고되면 네, 무죄네요. 무죄예요. 그래서 무죄 판결이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됐고 이 챕터 얘기할 때 약간 고구마 이거 진짜 네, 어떻게 끝이 되는 안 거예요? 나서. 근데 너무 신기해요. 저도 챕터 딱 마감했는데 할머니가 검찰이 무죄 구형했다라고 소식을 받고 9월 10일에 판결이? 무죄 선고가 나는데 저도 그때 부산에 가기로 했어요. 가셔야죠. 네, 가서 파티하고 놀다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할머니 뵙고 이 책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의미가 있는 게 한 22년도, 23년도에 제가 TVN에서 알쓸범잡이라는 프로그램을 맞아요. 그때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사실 그 마지막 회에 할머니 얘기를 실었어요, 방송에. 3년 정도쯤 전인데 그때만 해도 이게 정말 재심이 잘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던 시기이긴 했었는데 그때 네. 그 패널들도 다 황당해하지 않았어요? 네, 다들 뭐 이호 교수님 계셨고 이호 윤종신 그날 이호 교수님 오셨어요. 마지막 게스트였었고
그렇죠. 윤종신 아저씨도 계셨고 다들 이런 이야기를 모르셨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너무 용기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어떤 그럼. 액션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 할머니가 등장할 때 이제 슬로건 같은 게 56년 만에 미투였어요. 진짜 너무 근데 이 할머니의 이야기에는 사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공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도 할머니의 등장과 이런 운동 또 이게 되는 걸 보고 너무 좋다. 진짜 그 웅장해지는 마음을 내가 좀 활자로 남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된 하나의 계기이기도 해요. 원동력이 그중 네, 하나군요. 네. 야, 그래서 다행입니다. 저는 뭐 이게 뒤에 결말이 잘 되기를 기대했었는데 네. 또 오늘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잘 네. 돼갖고 기쁘고요. 네. 기억에 또 남는 사건이 연극 연출가 네. 이윤택 씨던가요? 네. 고은 씨 얘기도 해도 되는 네. 자신의 분야에서 약간 권력에 있는 네. 사람들이 못할 짓을 한 거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그리고 네. 용기 있는 분들의 고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상에 노출되면서 네. 개선되는 거 네. 그리고 법률이 정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사건들 적어졌죠. 상대적으로. 많아요. 맞아. 네. 진짜 알려지지 않았을 난 뿐. 당연히 이윤택 네. 고은 딱 끝났으면 이제 그런 놈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진짜요? 네, 여전히 왜 많아요. 우리 사회는 왜 이런 거야? 내일도 이런 유사한 사건으로 경찰서에 가요. 제가. 아니 잠깐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근절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류의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알려지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선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가해자나 사건 당사자의 뭐 유명세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별을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진짜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 때 그래도 보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분명히 옆에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거든요. 너무 내가 힘든 상황에 있으면. 근데 그런 긍정의 시그널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책 중에 그래도 조금 저는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파트라 저도 되게 좋아하는 파트예요. 왜 저 읽고 약간 가슴이 따뜻해지고 뭔가 힘이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뭐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진짜 눈물 나요. 이 이야기는 되게 눈물 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눈물 안 나던데요. 왜냐하면 바바리맨도 없어지고 자기 알량한 권력으로 밑에 사람을 뭔가 하려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안 없어질 왜 서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계속 있으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사건이 일어났고 나서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일 뿐이지 뭔가를 처음부터 바꾸거나 그런 일은 못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고 맞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해야 되고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심했고 어떤 특정 예를 들면 아이들 어쩌면 또 소녀 어쩌면 노인 힘없는 분들에게 가해진 그리고 그분들의 피해자로서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떤 피해가 계속되는지 물론 이겨낸 분들 버텨낸 분들 계시지만 또 우리가 만약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책들을 읽고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순기능이 있는 책 같아요. 그래서 전 교수님이 재밌게 읽었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교수님 또래 남성분들이 많이 읽어주셨으면 진짜 좋겠거든요. 저는. 저희 또래 남자들 어때서 아니 선입견 갖고 그게 계시는 거 아니라 아닌가요? 제일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분들 바쁘시기도 왜냐하면 하고 이 가- 문제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분들 아니 관심이 있는데 일단 바쁘긴 할 것 같아요. 제 생각 바빠서 그렇지 내가 겪었던 시대를 쭉 같이 걸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변호사님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읽힐 수 있고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그랬던 게 왜 사과를 안 할까라는 챕터를 저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것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거기서 언급했던 그 사과법 관련한 맞아요. 것도 사과법. 의료에서 먼저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사과를 한 걸 하면 법적으로 되게 너 그때 사과한 거 보면 네가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나온 사례에서 그 남자 지하철 추행한 남자는 제가 보기엔 진심으로 사과한 것 같아요. 그 피해자분이 그래도 진심이 와 닿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는 어떤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우리나라 안 되는 것 같아요. 사과를 지금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사과하면 내가 무조건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과할 때 되면 갑자기 법률적으로 막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과해도 괜찮나?
혹시 사과하는 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또 사과를 받는 사람도 내가 여기서 사과를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끝나는 하는 거죠. 건가 그냥? 네. 그래서 그게 사과는 사실 법적인 영역 밖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덕의 영역이죠. 네. 우리가 인간이라면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네.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법적 처벌을 받겠다. 맞아요. 다만 내가 이제 이걸 후회하고 있다, 또 반성하고 있다는 걸 전달하는 거. 이 책은 그 내면에 어떤 좀 더 우리가 다루고 이걸 좀 더 예방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사과편 너무 좋았어요. 영미에서는 사과법을 만들어서 아마 사과를 해도 이게 이 사과 자체가 추후의 법적 판단이나 네. 절차에 영향을 끼치지 네. 않는 거죠.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법이 관여해야 되는 것과 아닌 것이 있는데 그걸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법원에서도 사과를 자꾸 판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급심 판결을 보면. 근데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더더욱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과를 하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어렵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그렇죠. 데 있어서는. 세상이라는 게 법만으로 네, 되는 건 절대 맞아요.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랑 완전 다르게 느낀 게 딱 한 부분이 있었는데 국민참여재판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 살인은 제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맞아요. 네, 네. 검사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왜냐하면 검사님이 저를 부르거든요. 가서 제가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얘기하면 배심원단이 이런 나쁜 놈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살인이나 이런 건 안 불러요. 국민참여재판 안 하는데 성폭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죄나 좀 양형이 좀 약해지는 게 더 많다고요. 무죄 비율이 가장 높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어떤 범죄를 이제 재판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무죄율이 가장 높은 것도 성폭력 범죄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제 성폭력 범죄를 재판했을 때 거의 많게는 10배 정도 무죄 확률이 높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 네. 근데 이 책에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이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게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맞아요. 사회적 시선. 네. 그러니까 그 보통 너무 보수적이면 피해자면 마치 이 피해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오고 괴로워야 되고 웃으면 안 되고 뭐 여행도 안 되고 SNS도 안 되고 맞아요. 아무것도 못 하고 이렇게 하기를 그게 아니라면 너는 혹시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네. 그런 사실 편견이나 어떤 고정관념에 대해서 성폭력 통념 같은 거를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막 흔들어주면 피해자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실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 챕터에 네. 나오는 그 상대편 변호사 너무 얄밉더라고요. 네. 누구예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가정폭력 사건으로 한 40년 시달리다가 남편이 잠들어 있을 때 남편을 살해한 그런 60대 어머님의 사건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살인죄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최대한 살인죄지만 양형을 줄여야 하는 게 목적인 재판인데 이 살해의 어떤 수법이나 이런 사건 현장의 사진 이런 거를 검찰 측에서 PPT로만 딱 띄워줘도 배심원들이 그냥 거기서 사실 끝나요. 맞아요. 사람들이 다 알만할 법의학자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나와서 법정 증언하면. 증언하면 배심원들이 막 눈이 반짝여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는 것처럼 다 그 알 막 이런 소리 막 소곤소곤 나면서 완전히 그냥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막 살인죄 아니고 뭐 이런 아닌 그런 이런 성범죄 사건은 사실은 피해자를 뭔가 이상한 사람 자초했다라고 네, 바라보는 그런 것도 식으로 있죠. 뭔가 얘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자꾸 몰아간다. 왜 그날 밤에 여자가 네. 돌아다니느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가 좀 화가 나는데 국민참여재판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써놓은 그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저도 고생한 사건 중에 네. 하나였어요. 변호사님이 왜 마지막에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판사님이 또 기회를 잘 안 주려고 안 주고 휴정해버렸죠. 수정해버리고 이제 억지로 얻은 발언의 기회 읽어보십시오. 이 책 읽어보면 미드의 어떤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저는 서혜진 변호사님 잘 아니까 그 말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읽으면서 특유의 약간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그런 것처럼 느껴져갖고 이거 미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미국에서 사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성폭행이나 성폭력 관련해서 재판할 때 배심원들 와서 하는 공개 재판이 불리하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개 재판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피해자가 나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해도 피해자가 이 재판을 해서 뭐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웬만하면 피고인이 신청하면 이제 받아줘요.
네. 피고인이 약간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이 피고인하고 검찰의 싸움이고 피해자는 사실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네. 난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해자에게 가장 있어야 할 사람이 변호사. 아니면 너무 다치겠더라고 마음을. 예. 그러면 거기 배심원들 구성 같은 것도 변호사님은 참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침에 배심원 선정 절차에 참여를 해요.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은 사람은 이 사람 빼달라고 얘기하면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피해자 변호사는 거기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떤 사람이 배심원인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가서 아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소진하지 말자. 네. 이거 되게 와닿았어요. 네. 같은 어떻게 보면 그쵸, 결이 같- 비슷하니까 네, 맞아요. 네. 이거에 너무 몰두하다가 내 자신을 잃으면 사실 전부 다 잃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조금 말씀해 네. 주세요. 피해자를 사실 원래 범죄 피해를 입고 다시 그 피해자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요. 실제로는 그렇죠. 정말 많아요. 교수님도 그 중에 한 해바라기 분이세요. 센터 자문위원이 네, 저 운영위원이고 운영위원, 자문위원이시고. 근데 정말 해바라기 센터도 그렇고 정말 많은 기관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죠. 모르고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는지가 잘 평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분들은 소진의 어떤 상황을 직면하고 일을 그만두시거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오래 지속을 못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중에 한 명이고. 왜냐하면 피해자를 법적으로 대리하더라도 또 카페에 가서 또 네. 말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어떤 피해 지원가라 하더라도 그분들도 가끔 변호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변호사지만 가끔은 뭔가 상담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신과 의사의 역할을 그럼요. 부여받는 해야 될 때도 경우도 있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완전히 다 태워버리면 그 사람을 정말 도와줄 수 없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자라는 취지로 저는 피해 지원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쓴 챕터이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실제로. 사실 우리가 안 보는 데서 자신의 전력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이 없어지면 우리의 세상이 좀 더 훨씬 거칠고 안 좋은 세상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소진하지 말라. 네. 예. 자신을 지키면서. 예.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도 사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셔요. 사회복지사분들 네. 너무나 고생 많이 해요. 사회에 복귀할 때 그냥 훌훌 털고 가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몇 년을 두고 또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끝이 어딘지 저희도 잘 모르는 거죠. 아예 안 되시는 분도 거의 네. 있기도 하고요.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로서 여기 되게 싫어하시는 말 한마디만 할게요. 돈 못 벌잖아요, 계속. 돈은 그 얘기하면 아니에요. 되게 네. 앞에 발끈하나? 써 있는데 제가 일단 자극해 봤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돈을 못 벌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피해자 사건을 하면서 연결되는 다른 사건도 많고, 뭐 정부기관에 네, 열심히 위원도 하시니까 하고, 뭐 기업의 이런 유사한 사건에 뭐 자문하거나 하면 그런 또 돈이 벌리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네. 자극을 시켰냐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계속 할 거고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 이 일이 베이스가 되고 이게 저의 어떤 정체성인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남기고 싶어서 책을 쓴 거고 저의 다짐이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앞으로 무슨 일 할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 일을 그만두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재미있고 또 저는 피해자들 만나는 게 사실은 되게 즐거운 면도 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피해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워낙 오랫동안 이 네. 일을 해오셨으니까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더 많은 변호사들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장이 더 많이 형성되고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를 변론해요라는 말이 되게 특이하거나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우와 피해자 변호사 하니까 되게 돈도 많이 벌고 잘 산대라는 얘기도 오히려. 네, 더 많이 들려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맨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저는 스모킹 하시면서 늘 자주 말씀하시던 거, 법률에도 마음이 있다. 맞아요. 네.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법률은 사실 크게 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법률가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법률은 의외로 뜯어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법률을 결국에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자기 멋대로 법률을 해석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법률 조항 하나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 문헌의 네. 어떤 내용을 갖고 막 왔다 갔다 네, 하는 분도 많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이념에 따라 맞아요. 어떤 사상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그건 사실 권력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권력이 높은 사람들의 부자의? 입맛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항상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고 법률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들여다본다면 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책 끝에 따뜻한 말로 끝내야지 왜 우리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끝내시나 근데 그래도 좋았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추천서를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아니 뭐 추천서 이거는 뭐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아서 제 추천서도 읽을만합니다. 네 진짜 읽을만해요. 네. 김영란 대법관님하고 네. 교수님 유성호 교수님 두 분이 써주셨는데 추천서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 되게 길게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심혈을 기울여 쓴 문장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묻는다. 누가 존중받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존중하려는 마음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제가 읽고 느낀 점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잘 썼네요 생각해요. 아니 정말 잘 써주셨어요. 하여튼 제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또 우리 서혜진 변호사님의 앞으로 행보에도 박수를 계속 쳐드리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멘톡 그 구독자들께 한 말씀 들으시죠. 무슨 말 하지? 책 많이 보시라고 네. 얘기해줘. 다정하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되게 좀 뾰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어요. 다정했어요. 다정했나요? 네. 다정하게 느끼셨고 이 책에서 저는 희망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정말 뿌듯할 것 같고 저도 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힘을 내서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